안녕하세요. 12월 3일 팟캐스트로 듣는 핵과 인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 문채연이고요. 옆에는 정학식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방송을 하고 나서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네, 네, 강나루님께서 ABM 조약의 어떤 점이 부시를 불쾌하게 했는지 알려주시라고 이렇게 댓글 달려주셔서 제가 아는 만큼 답변을 드렸는데 네, 또 뭐 그건 간단합니다. 그 네, ABM 조약이 있으면 부시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미사일 방어 체제 MD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ABM 조약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니까 이제 부시 쪽에서는 이게 한국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MD를 반대하고 난 거다. 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부시 행정부가 상당히 불쾌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ABM 조약이랑 MD는 이제 같이 갈 수 없는 모순된 관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느꼈던 거겠죠. 그렇죠. 예, 잘 정리해 주셨어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방송 들으시다가 이제 궁금하신 점 그리고 또 추가로 알고 싶으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이제 답변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정도의 서비스는 우리가 또 잘 해드려야죠. 네, 네, 오늘은 저희가 항상 방송할 때 1992년에 있던 플루토늄 불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번에는 2002년에 있었던 우라늄 불일치에 대해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 불일치 그 2002년 10월에 이제 켈리가 대북 특사 파견이 된 후에 이제 방북한 후에 이제 국무부가 이런 발표를 했어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를 미국 측이 입수했음을 북한에게 알렸다. 북한 관리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시인했다. 북한 관리들은 미국을 비난하면서 제네바 합의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2002년 10월 3일 날 네, 부시 행정부가 드디어 북한에 특사를 보냈어요. 상당히 좀 압박해 기대를 모았던 거죠. 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 근데 좀 이상하다. 뭐 이런 어떤 좀 그 초기. 느낌을 이제 쓴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켈리가 10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로부터 한 11일 정도 지난 후에 미 국무부에서 방문 전에 지금 최원 씨가 소개해 준 것처럼 그런 입장을 발표를 한 거죠. 그 네. 발칵 뒤집힌 거죠. 그쵸. 다들 이제 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북한에 사람도 보낼 생각이었고 한국도 별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요? 다 기대감만 있었을 것 같은데 대북 특사를 발견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부시 행정부가 제임스 켈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를 평양에 보내기 전에 그때 한국에는 존 볼턴 네, 지금은 백악관 안보보좌관이지만 그 당시에는 국무부 차관이었죠. 그 일본에는 그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장관을 보내서 이 우라늄 농축 문제에 관해서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당시 김대중 정부도 그렇고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도 그렇고 미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 네,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여겨서 특히 이제 고이즈미 같은 경우에는 9월 그 17일에 평양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미국으로부터 브리핑을 들었는데도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양을 감행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미국 쪽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몰래 만들고 있었던 걸 시인을 했다. 또 제네바 합의를 파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니까 좀 황당해졌던 것이죠. 그러게요. 한국이랑 일본은 같은 브리핑이랑 같은 자료를 가지고 별거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나온 발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파급력 있는 발표였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주장이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지,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미국이 이렇게 단정적인 결론을 낸 건지, 그러니까 그 당시 얘기는 좀 황당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정말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핵무기를 몰래 만들고 있었던 게 사실이냐?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그거를 갖다가 포착을 하고 북한의 근거를
제시한 게 맞는 거냐? 네. 또 세 번째는 북한이 시인한 게 맞는 거냐? 네. 기본적인 어떤 그 사실관계 자체가 여전히 모호해요. 여전히요? 여전히 이제 뭐 중간에 드러난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특사로 갔던 제임스 켈리가 나중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제임스 켈리가 그 북한 측에 제시한 근거가 파키스탄과 이제 이 우란 농축 프로그램도 관련된 네. 원심 분리기를 거래한 일종의 무역 신용장을 제시하니까 북한이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 그걸 시인했다. 이런 식의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제임스 켈리 당사였던 제임스 켈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얘기는 북한하고 얘기하면서 파키스탄이란 나란 말은 그 나라조차도 나온 바가 없다. 그리고 당시 그 켈리를 수행했던 그 잭 프리처드, 한반도 이제 대북 정책 교섭 담당을 맡았던 제임스 켈 이제 그 잭 프리처드, 그리고 통역을 맡았던 통김, 네. 우리 이름으로 이제 김동현 씨죠. 이분들은 나중에 진술하기는 미국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없었다. 이런 거예요. 미국 측에서 제시한 증거가 없었으면 북한은 뭐를 시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그 다음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북한이 처음에 부인하다가 미국이 근거를 제시하자 북한이 시인했다. 네. 요건 팩트가 아닌 거예요. 음, 핵심 관계자들이 근거를 혹은 증거를 제시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측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건 팩트가 아닌 거고, 네. 그럼 북한이 시인한 거냐? 그쵸. 증거도 제시하는데 시인했다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던 건 통역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네. 통역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같은 뭐 영어로 한 것도 아니고 통역을 끄고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통김 씨가, 국무부에 소속된 통김 씨가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에서는 뭐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계속되면 우리는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역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네. 이렇게 통역이 됐다는 겁니다. 조금.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하고, 네. 예? 그걸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좀 확연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다른 얘기인데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말로는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어로 통역할 때 그걸 갖고 있다 네. 이렇게 통역을 했다는 거예요. 북한 측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때 제임스 켈리가 갔을 때 대화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대화록을 보여준 거죠, 북측에서. 조선말로는 이렇게 돼 있고 영어로 통역할 때 이렇게 통역이 돼 버렸다. 네. 그렇게 이제 그걸 제시를 한 거였죠. 뭐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전문가들이 통역한 걸 텐데 이렇게 큰 차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됐다는 게 통역 좀.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일 많이 벌어져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이 벌어집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을 해줄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기도 하겠네요. 근데 이런 그 뭐 통역 문제라던가 아니면 대화에서 있었던 이런 거 외에는 다른 뭐 근거 같은 경우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네. 나중에 이제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시인한 바 없다고 얘기를 하고, 미국 쪽에서는 시인했다. 그러면서 이제 제네바 합의를 사실상 파기를 하니까 북한이 또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또 NPT에서 탈퇴하고 IA 감시단 추방해버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루토늄 프로그램 가동하면서 핵물질을 추출하는 이런 단계까지 접어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진위 공방이 크게 번진 거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미국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정황 증기, 뭐 예를 들면 북한이 그 파키스탄의 핵무기 아버지로 불리는 AQ 칸과 무슨 그 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뭐 러시아로부터 그 원심 분리기 제조에 필요한 네. 고강도 알루미늄을 수입하려고 했다. 근데 수입에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네. 예. 근데 아무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이 고강도 알루미늄이 어떤 용도로 쓰인 거냐, 이것도 불분명했어요 당시에. 네. 이게 우라늄을 농축하기 위한 그 원심 분리기 제조에 사용된 거냐,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된 거냐? 네. 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이 그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었고 어떤 용도였고 네. 이거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인데 다만 그 이제 지금 시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북한이 좀 초기 단계에 있었던 건 분명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2009년도에 자기들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로부터 7년 후죠. 또 2010년도에는 이 대규모의 그 원심 분기 시설을 미국 그 전문가들한테 이제 보여준 바 있거든요. 네. 근데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은 어, 훨씬 이전부터 그 일종의 이제 연구 개발 단계를 밟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대규모 시설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러니까 2002년도에 초기 단계라도 일종의 좀 이렇게 파일럿 형태라도 소규모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갖고 있을 개연성은 네. 높다라는 게 대체적인 이제 분석이고 또 이제 미국 쪽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돼 있었다고 하는 건 당시 미국은 2005년도쯤 되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한두 개의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이미 확보했다. 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지나치게 과장돼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확인할 수 있었죠. 네. 아직까지도 이제 고농축 우라늄 뭐 불일치에 대한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10월 하순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이 이제 나오잖아요.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계획은 제네바 합의 위반이며 신속히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것에 한미일 정상들이 이제 동의를 하게 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북미 간의 입장이 확연히 다른데 미국이 제공한 정보만을 바탕으로 이제 진위 여부를 따져서 이런 성명에 동의를 한 건가요? 일단 좀 힘의 논리에 밀린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막바지였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들의 비리 문제로 급격하게 레임덕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한국의 독자적으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의혹을 판단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 이제 자체의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얘기한 부분에 좀 이렇게 끌려다닌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근데 이런 보면은 이제 이런 우라늄 불일치 사건이 있기 전, 일련의 이런 사건들이 있기 전에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되게 심상치 않았었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북 뭐 강경책 그리고 대북 핵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 북한도 이에 뭐 지지 않으면서 뭐 NPT 탈퇴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네. 한국은 그런 대화가 오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제 부시 행정부가 대북 특사를 파견했을 때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2002년 하반기 들어서 남북 관계도 상당히 이제 좋아지고 있었고 일본 쪽에서도 이제 고이즈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부시 행정부도 특사를 보낸다고 하니까 당시 DJ 정부에서는 이제 미국도 본격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미처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대북 특사 파견이 목적이 어떤 북한과의 대화를 본격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네. 당시 그 존 볼턴 국무부 차관이 뭐라고 비유를 했냐면 이 우라늄은 제네바 합의를 깨부술 수 있는 해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부시 행정부는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를 이제 이거를 갖다가 파기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는데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실체가 불분명한 우라늄 농축 의혹을 가지고 이건 이제 제네바 합의를 깨겠다라고 이제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결심을 한 상태였죠. 그거를 김대중 정부 잘 몰랐던 거고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우라늄 불일치 문제가 이제 의혹이 제기됐을 때 미국과 이제 대화랑 협상을 시도하면서 플루토늄 불일치 때도 이제 대화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합의를 이뤄냈잖아요. 그래서 북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긴 몰라도 미국에서 특사가 온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좀 환대할 준비를 했었겠죠. 네. 예.
그러니까 계속 그 북한 쪽에서는 부시 행정부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를 했었는데, 근데 부시 행정부가 이런저런 조건을 달거나 그 전에 미사일 협상도 중단해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쪽에서 특사를 보낸다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네. 이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제임스 켈리는 그 백악관에서 써준 지침만 읽고 온 거예요. 지침을 써준다고요? 제임스 켈리 정도면은 상당히 전문가일 텐데 그냥 사실 가서 지침만 읽고 오는 건가요? 지침만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백악관의 지침은 밥도 같이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네? 상당히 적대적인데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나중에 이제 콘돌리자 라이스 당시에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나중에 그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들이 이제 주목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때 그 내용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딕 체니 부통령, 네. 그다음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 이런 이제 내어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얘기는 가서 협상할 생각하지 말고 네. 북한 사람들이랑 협상할 생각하지 말고 그 써준 문서만 읽고 와라. 네. 그리고 밥 먹다가 쓸데없는 얘기 나올 수 있으니까 밥도 같이 먹지 마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럼스펠트가 알고 보니까 켈리가 한두 번 북한 관료들하고 밥을 먹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럼스펠트 국방장관이 라이스 그 백악관 안보부장한테 항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걸로. 원래 지침상으로는 제임스 켈리한테 북한 관료들하고 밥도 먹지 않기로 돼 있었는데 네. 자기가 듣자니 밥을 먹은 것 같다. 네. 이런 것까지 이제 시비를 걸 정도로 그때 그 제임스 켈리의 기본적인 미션은 밥도 같이 먹지 말고 써준 것만 읽고 와라. 그런 거였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얘기를 끝낼 거였으면은 굳이 왜 방북했을까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미국 쪽에서 북한이 몰래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핵무기를 네. 개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그 내용을 공개하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미국다운 모습이잖아요. 네. 근데 특사를 보내가지고 시인을 받아온다. 예? 그 북한이 시인할 나라도 아니지만 네. 그런 방식 자체가 상당히 생경했던 거죠. 근데 존 켈리 말에 의하면은 이제 우라늄 뭐 의혹 제기가 상당히 논란이 되니까는 미국은 이제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알아왔다 이런 뭐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은데 미국이 몇 년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부시 행정부에서 그렇게 공격적인 대북 정책 및 뭐 핵 선제 공격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뭐 어느 정도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있었을 텐데 그때 이렇게 딱 고농축 우라늄을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그러니까 2002년 1월 달에 부시가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지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죠? 악의 축으로 불렀는데 그때 그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막 나왔어요. 네. 비판 여론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미국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으면 봐라, 북한은 제네바비 약속해놓고 그 이후로 핵무기 개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해서 몰래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악의 축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할 법부터 했잖아요. 그쵸. 자기들이 정말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면. 근데 이런 방구 얘기가 없었어요. 하다못해 2002년 9월 달에는 그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북한을 선제공격 대상으로 명시를 하게 되는데 네. 그때도 그런 얘기들이 없었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 뭐 갑자기 뭐 정보가 나타난 거거나 아니면은 뭐 그러니까 필요에 뭐 의해서. 당시 CIA 쪽에서는 2002년 네. 여름쯤에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주장을 하고 나왔는데 네. 근데 그 정보가 도대체 뭔지는 당시에 명확하게 제시가 된 바가 없었죠. 가장 그럴듯한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파키스탄의 AQ 칸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북한이 원심 분리기 몇 개를 수입을 했다. 네. 그리고 원심 분리기를 제조할 수 있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수입을 시도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정황을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파키스탄 대통령은 그 내용을 부인했다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부시를 만나고 나서는 또 그 내용을 또 일부 시인을 하고 막 아무튼 뭐 좀 뭐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네. 어찌되었든 이제 결과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준은 아니었지만
뭐 어찌되었든 그 한 파일럿 형태 혹은 연구 개발 수준에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있었을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요. 네. 예,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충분히 협상을 통해서 풀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래서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그 도널드 그레그 그러니까 제임스 켈리가 다녀간 직후에 미국의 그 전직 외교관들이 평양을 방문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이 자기 참모들을 통해서 그레그한테 친서를 전달합니다. 이것 네. 좀 저기 부시 대통령한테 전해달라고 친서를 전달했는데 그 도널드 그레그 전 그 주한미국 대사가 그걸 가지고 와서 백악관에 있는 그 부안보보좌관 네. 헤들리를 만나서 그 편지를 전해줍니다. 이거 김정일 친서라고 네. 이제 전해주는데 근데 헤들리는 그 접수 자체도 거부한 거죠. 그래도 접수는 이거 하고 받았는데 이걸 보고하지 의사는 않겠다. 네. 예, 예. 아예 무시를 해버린 겁니다. 아무런 그 김정일의 친서에 대해서 부시 행정부는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부시 대통령은 그걸 알았을까요? 친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죠. 예. 이제 뭐 그거는 네. 뭐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아무튼 친서가 묵살된 건 분명했던 거죠. 근데 제가 그게 부시 대통령한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여쭤봤던 이유가 네. 이제 이런 우라늄 농축 뭐 이게 의혹이 제기된 이후에 미국 행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정책을 뭐 수정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안보 보좌관인 라이스가 대북 정책의 기본 골격을 제안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뭐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이제 재확인하고 또 북한과의 다자간 회담을 제안하며 이 다자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이런 골격이 있는 대북 정책을 짰는데 네. 이거를 이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완전 전면 수정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사인펜으로 싹 지워버렸죠. 네. 그래서 그 행정부 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적대시하고 이렇게 같은 기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좀 그 소수의 몇몇이라던가 아니면 몇몇이 좀 주도해서 좀 대북 정책을 약간 요리조리 바꾸는 그런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 당시 부시 행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대북 정책의 실세는 딕 체니 부통령, 네. 그다음에 도널드 럼스펠트 국방장관 이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 안보부 장관이었던 콘돌리자 라이스나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은 거의 힘이 없었습니다. 예? 네. 예. 콜린 파월은 거의 왕따 당하는 맞아요. 상황이었고, 네. 그나마 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라크 전쟁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지지하고 뭐 이랬었거든요. 근데 콜린 파월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니까 더더욱 또 이제 부시 행정부 내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실권은 딕 체니하고 럼스펠트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이랬던 사람이 2006년도 10월 달에 이제 그 럼스펠트가 이라크 전쟁의 패배를 책임지고 국방장관에서 쫓겨납니다. 네. 그리고 딕 체니는 이제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받아요. 2006년 이럴 때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백을 라이스가 국무장관으로 옮겨가면서 그 공백을 메우고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이 육제회담 수석 대표로 기용이 되면서 그때 비로소 북미대화가 시작됐던 거예요. 비로소 이제 네. 대화다운 대화가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됐던 겁니다. 음. 그러니까 네오컨들이 줄줄 쫓겨나고 다음에 네. 예, 그런 어떤 이제 미국 그 내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역학관계의 변화가 2006년 말 2007년도에 그나마 좀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중요한 기반이었죠. 미국 내부의 역학은 그랬는데 이제 2002년에 이 뭐 의혹이 제기됐을 때 남북 관계가 사실 잘 이렇게 좀 더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부시가 들어선 다음에 정체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가 2002년 네. 들어들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되게 되죠. 네. 그때 2002년 1월 달에 그 부시가 한국을 방문합니다. 그때 DJ가 부시를 데리고 도라산역, 이제 최북단역이죠. 거기 데려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 이 얘기를 그때 한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직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임동원 특보를 평양에 보내서 대북 특사를 보내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관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로 합의를 하게 되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2차 소외 교전이라고 하는 예기치 못한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만 북한이 즉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국면이었고 그해 9월 달에는 고이즈미가 사상 최초로 일본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서 평양 선언도 채택하고 네. 이런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어김없이 그러니까 또 이제 미국 쪽에서 특히 이제 네오콘이 주도가 돼가지고 이 제네바 합의를 깨부술 수 있는 우라늄 이 문제를 갖다 들고 오면서 남북 관계도 또 다시 이제 정세 상태로 접어들게 네. 되고 북일 관계도 뭐 완전히 이제 평양 선언이 사실상 이제 사문화되는 그런 그 좀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상당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남북 관계랑 북일 관계가 이렇게 중대한 전환점에 있을 때마다 뭐 플루토늄 불일치도 그랬고 그 10년 후에는 우라늄 불일치도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이러는 이유가 그리고 또 뭐 북핵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럼 뭐 이제 뭐 우리 그 뭐 이제 핵과 인간 여기에도 이제 뭐 이제 자세히 담겨 있고 또 최근에 나온 비핵화의 최후라는 이상한 책에도 그 담겨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류 특히 이제 좀 이렇게 군사 패권주의를 희망하는 네. 그런 세력들의 입장에선 적절한 위협이 있는 게 좋은 거거든요. 네. 예, 적절한 위협이 있어야 그 위협을 근거로 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또 동맹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근거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네오콘들한테는 북한 위협론이라는 게 오랫동안 그 애용해온 일종의 꽃노래패인 거예요. 음. 꽃노래패인. 그러니까 위협이 별로 없을 땐 위협을 가공해내기도 하고 네. 위협이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협을 또 극적으로 또 부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사건건 어떤 이제 한반도 정세가 중대한 전환점에 설 때마다 그거를 갖다 좌절시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 92년 이른바 플루토늄 불일치 때하고 2002년 이때 또 우라늄 불일치 때의 이 문제가 제기되는 데 있어서 그 무대에 있던 주연들이 거의 흡사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92년도에는 딕 체니가 국방부 장관이었고 폴 월퍼이츠가 국방부 차관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딕 체니는 아들 부시 때는 부통령이 되고 폴 월퍼이츠는 국방부 부장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월퍼이츠가 장관인 럼스펠트와 딱 손을 잡고 어떤 이제 제네바 합의를 갖다가 파괴시키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그런 공은 안 세워도 되는데 네. 아무튼 그런 일을 하고 말았죠. 네. 근데 주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뭐 주한미군 및 한미 동맹에 관해서도 변화가 있을 시기쯤 이런 또 논란이 제기되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미국 강경파들 입장에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하면 자기들의 요구를 갖다 관철하기가 수월해지는 거예요. 네. 그죠? 예, 90년대 초에도 그랬고 2000년대 초에도 그랬고 예. 왜냐면 남북 관계가 불안해지고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어찌되었든 한국은 좀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또 눈치를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예.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보니까 그런 어떤 상황들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강경파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또 악용을 했던 거죠. 음. 그러면은 그렇게 수단으로 악용을 했는데 그 뒤에 미국이 얻은 결실은 많았나요? 글쎄요, 뭐 결실이란 표현도 그렇고 아무튼 뭐 92년도에는 원래 주한미군을 3단계로 감축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감축 계획이 중단됐죠. 그쵸. 딕 체니의 꿈이 이루어졌던 거죠. 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도 그때 이제 이른바 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한미동맹 재편 이런 것들을 추진했었는데 상당 부분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되죠. 예를 들면 용산 기지와 이사단을 평택 기지로 모아내고 그리고 또 이제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해서 이 주한미군을 한반도의 붙박이 형태가 아니라 일종의 동북아에서 신속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하는 토대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번번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가 된 반면에 미국 강경파들의 의도는 적지 않게 충족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동맹 재편과 MD 구축을 통해서 이제 군사 패권을 꿈꾸는 미국 행정부의 일부 세력들이 제네바 합의를 그렇게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네, 또 그 결과로 우라늄 농축 의혹 제기도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네,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런 면이 강하죠.
그냥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북한의 그 언행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네. 미국 쪽에서 그걸 과대 포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음, 또 중요하게는 외교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였는데 자기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북미 관계를 파탄시키는 빌미로 이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커져버린 네. 상황이 초래된 것이죠. 음, 네. 오늘은 이렇게 2002년도에 있었던 우라늄 불일치에 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이제 노무현의 반미 역설과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국면에서 이제 이른바 미국이 이라크의 후세인이 대량殺伤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라크 침공을 강행하는데 이것이 이제 한반도情勢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는지 그런 네. 부분들을 또 조목조목 한번 또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